1940년 3월 14일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제너럴 모터스 시험장의 어둑한 회의실 안 베네시안 블라인드를 뚫고 들어오는 오후 햇살 가닥들 속에 담배 연기가 자욱하다. 어두운 정장과 군복을 입은 7명의 남자들이 낡은 오크 테이블 주위에 앉아 전투 계획처럼 펼쳐진 청사진들을 살핀다. 방에서는 모터 오일, 식은 커피, 그리고 다른 냄새, 회의 주위에 매캐한 냄새가 난다. 육군 병참감실 소속 대위 한 명이 기술 도면에 연필을 두드리며 고개를 젓는다. 그의 앞에는 볼품없고 실용적인 트럭 축소 모형이 놓여 있는데 당시의 미적 기준으로는 비율이 모두 맞지 않았다. 너무 높고, 너무 평범하고, 너무 단순하다. 대위는 마치 아이들의 장난감을 치우듯 두 손가락으로 모형을 옆으로 밀어낸다. 국립문서보관소에 보관된 회의록에 기록된 그의 말은 직설적이다. 신사 여러분, 이 차량은 현대 군사작전에 필요한 정교함이 부족합니다. 기본적으로 바퀴만 커진 상업용 운반차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민간의 즉흥적인 개조가 아니라 공학적 혁신이 필요합니다. 테이블 건너편에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한 남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는 고학력의 엔지니어가 아니다. 그는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최악의 조건, 황진지대의 열기, 로키 산맥의 추위, 걸프 해안의 습한 기후에서 20년 동안 트럭을 운행시켜온 존이라는 이름의 정비사다. 그는 이 장교들이 모르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는 침묵을 지킨다. 정비사들은 대위들과 논쟁하지 않으니까. 아직은 아니다. 복잡함을 선호하여 단순함을 무심하게 거부했던 이 순간은 훗날 그것을 결정한 바로 그 장교들을 괴롭히게 될 것이다. 4년 후 미군이 독일 국경에 다다랐을 때 연료 탱크는 바닥났고 탄약 비축량은 소진되었다. 적의 저항 때문이 아니라 거리와 보급의 문제로 연합군의 전체 진격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을 때 바로 이 쓸모없는 디자인, 이 화려하지 않고 정교하지 않은 트럭, 이 전역을 구하게 될 것이었다. 독일군은 미군 탱크, 미군 항공기, 미군 포병에 대비했다. 그들은 미군 트럭에 대비하지 못했다. 30만 대의 트럭, 모두 똑같고 모든 농촌 소년이 렌치 하나로 고칠 수 있으며 모두 가황 고무 바퀴와 견고한 강철 스프링으로 전쟁을 전진시켰다. 미국 육군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계승한 수송 교리, 전강기의 기계적 발전으로 약간만 수정된을 가지고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 군사계획자들은 철도에 기반을 둔 보급선, 그리고 말수레와 소수의 트럭으로 전방 부대의 최종 보급을 하는 것을 구상했다. 이것은 유럽 모델, 독일 모델, 수세대에 걸쳐 군대에서 작동했던 모델이었다. 심지어 1941년에도 독일 국방군은 60만 마리 이상의 말을 물류에 의존했다. 사료가 필요한 말, 러시아 겨울에 죽는 말, 손실이 늘어날 때 공장에서 생산할 수 없는 말들이었다. 광대한 거리와 자동차에 대한 문화적 친밀성을 가진 미국인들은 동력화를 다르게 이해해야 했다. 전통적인 물류의 보충제가 아니라 그것을 대체하는 것으로 완전한 동력화, 모든 병사, 모든 탄약, 모든 식량이 바퀴를 통해 이동했다. 그것은 대담한 개념이었고 어쩌면 오만한 개념이기도 했다. 상상을 초월하는 수의 차량이 필요했다. 1940년 병참감실이 신형 수송 트럭 요청을 발표했을 때 그 사양은 군사 보수주의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그들은 험한 지형을 위한 육륜 구동을 원했다. 2.5톤 적재 용량을 원했다. 내구성과 동력을 원했다. 그러나 그 사양에는 희소성, 유지보수, 그리고 특수군사공학의 필요성에 대한 가정이 내포되어 있었다. 평가위원회는 맞춤형 부품, 독점 시스템, 그리고 훈련된 정비사와 특별 주문 부품을 필요로 하는 차량을 특징으로 하는 제안을 기대했다. 그들은 대부분의 제조업체로부터 정확히 그런 제안을 받았다. 스투드베이커는 동기화 변속기를 갖춘 우아한 솔루션을 제안했다. 인터내셔널 하베스터는
고급 서스펜션 지오메트리를 제공했다. 이것들은 그 나름대로 아름다운 기계들이었다. 정교하고 군사용이었다. 그리고 GMC의 제안 CCKW 모델이 나왔다. 제너럴 모터스의 엔지니어들은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취했다. 그들은 군사적 요구사항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간단한 질문에서 시작했다. 기존 민간 생산 인프라를 사용하여 엄청난 양으로 빠르게 만들 수 있는 트럭은 무엇인가? 그 대답은 너무나 평범해서 거의 모욕적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상업용 트럭 셰시를 가져와서 확대한다. 입증된 트랜스퍼 케이스 기술을 사용하여 사륜 구동을 추가한다. 이미 미국 전역에 수천 대 민간 트럭에 장착된 동일한 직렬 6기통 엔진을 설치한다. 거칠고 변속 기술이 필요하지만 거의 파괴 불가능하고 수리하기 쉬운 비동기식 변속기를 사용한다. 캔버스 덮개가 있는 단순한 나무 화물칸을 장착한다. 운전석에는 최소한의 편의 시설을 제공한다. 그 결과는 정확히 그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었다. 일하는 트럭. 군용 차량이 아니다. 그냥 트럭이었다. 평가위원회의 회의적인 태도는 이해할 만했고 심지어 논리적이었다. 군사 장비는 전투 조건을 견디기 위해 정밀 공학을 요구했다. 이 GMC 디자인은 상업용 등급 부품을 사용했다. 특허낼 만한 혁신도 없었고 구별될 만한 정교한 기능도 없었다. 스티어링은 무거웠다. 승차감은 거칠었다. 운전석은 날씨나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 기능이 거의 없었다. 다른 제안들과 직접 비교했을 때 두 가지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측정 가능한 범주에서 열등해 보였다. 저렴하고 빠르게 만들 수 있었다. 평시에는 이러한 장점들이 무관해 보였다. 1940년 미국에게 전쟁은 아직 이론적인 것이었기에 위원회는 양보다 질을 우선시할 여유가 있었다. 그들은 이 디자인을 거의 전면적으로 거부할 뻔했다. 하지만 정비사조는 20년 동안 미국 전역의 고속도로와 비포장도로에서 상업용 트럭을 운행시키면서 무언가를 보았다. 그는 공장 훈련을 받은 기술자가 수리해야 하는 방식으로 정교한 기계들이 고장나는 것을 보았다. 독점 부품이 도착하는데 몇 주가 걸려 트럭들이 멈춰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단순한 기계들, 조잡한 기계들이 더 정교한 사촌들을 파괴할 만한 혹사 속에서도 계속 작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공학 교과서가 가르치지 않는 진실을 배웠다. 최고의 기계는 이상적인 조건에서 가장 잘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조건에서도 계속 작동하는 것이다. 좀처럼 고장나지 않는 기계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고장났을 때 빠르게 고칠 수 있는 기계다. 우아함을 위해 만들어진 기계가 아니라 끈기를 위해 만들어진 기계다. 공식 평가가 끝난 후 공감하는 대령에게 조용히 전달된 그의 주장은 하나의 실용적인 시연으로 귀결되었다. 그는 렌치, 미국 모든 공구 상자에서 찾을 수 있는 표준 3-4인치 콤비네이션 렌치를 들고 GMC 디자인의 거의 모든 중요한 볼트를 이 하나의 도구로 제거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는 엔진을 가리키며 단순한 오버헤드 밸브 설계 덕분에 정비사가 현장 작업장에서 기본적인 도구로 재조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변속기가 동기화 기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민간 트럭을 다루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분해하고 재조립할 수 있음을 시연했다. 그리고 그는 전기 시스템, 연료 시스템, 심지어 브레이크 시스템까지도 군수 보급망이 붕괴될 경우 민간 공급업체에서 조달할 수 있는 일반 상업용 부품을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정교한 디자인은 설계가 부실해서가 아니라 너무 잘 설계되어서 너무 전문화되어 완벽한 보급망과 전문 정비사에 너무 의존해서 실패할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전쟁은 완벽함의 반대라고 그는 시사했다. 대령은 들었다. 대령은 이해했다. 그리고 대령은 평가위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GMC 디자인을 제한된 생산으로 밀어붙였다. 그것은 도박이었고 위험 회피 베팅이었다. 전쟁이 터져 정교한 디자인이 충분하다면 좋았다.
하지만 전쟁이 계획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혼란스럽게 전개된다면 어쩌면 이 조잡한 상업용 트럭이 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었다. 1941년 1월, GMC는 1,000대 계약을 받았다. 진주만 공격 당시에는 그 숫자가 5,000대로 늘어났다. 그리고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그 숫자는 거의 헤아릴 수 없게 되었다. 진주만 공격 전에 미국의 산업 역량을 연구했던 일본군 장교들은 추상적인 관점에서 미국이 제조 강국임을 이해했다. 그들의 정보 파일에는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생산, 한쪽 끝에서 원자재가 들어가고 다른 쪽 끝에서 완성된 자동차가 나오는 포드 리버 루즈 단지에 대한 상세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은 미국이 기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능력을 품질, 장인정신, 정밀함을 강조하는 일본의 산업 철학의 렌즈를 통해 연구했다. 그들은 미국의 대량 생산이 미국 차량이 값싸게 만들어지고 고장에 취약하며 일본 공학에 비해 열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가정했다. 이 가정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다. 미국 트럭들은 상대적으로 값싸게 만들어졌다. 하지만 일본 분석가들은 값싸다는 것이 허약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것은 생산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했다. 교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했다. 개별 차량의 손실이 위기가 아니라 단순히 통계적인 문제라는 것을 의미했다. 1942년 중반까지 미국 공장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속도로 GMC, TKW를 생산하고 있었다. 폰티악 공장 하나만으로도 한 달에 3,000대의 트럭을 제조했다. 다른 공장들도 가동되기 시작했다. 헨리 포드가 민간 자동차를 위해 개척한 생산 기술, 조립 라인, 호환 부품, 반숙련 노동은 놀라운 결과와 함께 군사 생산에 적용되었다. 트럭들은 올리브색 무광 페인트를 입고 마지막 볼트까지 똑같이 한 대씩 연이어 생산 라인에서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광활한 집결지를 가득 채웠다. 수백 대씩 리버티 함선에 실려 갑판에 묶이고 선창에 가득 채워졌다. 그들은 수천 대씩 영국에 도착하여 모두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침공을 기다렸다.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침공이 시작된다. 해변에서의 처음 몇 시간 동안 트럭들은 거의 부수적인 것처럼 보였다. 뉴스 영상은 보병들이 파도를 헤치고 절벽을 오르는 모습을 보여준다. 끔찍한 사상자, 혼돈, 불확실한 결과를 보여준다. 트럭들은 나중에 찍힌 영상에만 나타난다. 모래 위에 짐을 내리고 얕은 물을 거슬러 후진하며 해변 출구를 헤집고 나가는 익명의 차량들. 그들은 다른 이들의 이야기 속 배경에 불과했다. 하지만 며칠 안에 연합군이 노르망디의 끔찍한 복하주 지역을 통해 내륙으로 진격하면서 트럭들은 그 중요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독일 진지에 포격하는 모든 포병 부대는 탄약을 트럭으로 운반해야 한다. 모든 보병 중대는 물, 식량, 의료품을 필요로 한다. 모든 부상병은 후방으로 이송되어야 한다. 그리고 1마일 전진할 때마다 보급선은 더 길고 더 가늘고 끊어지기 더 쉬워진다. 동부전선에서 수년간의 전투를 치른 독일 방어군들은 이 미군 보급 시스템을 점점 더 인지하며 지켜본다. 카랑탕 근처에서 포로로 잡힌 한 국방군 상사는 신문 중에 존경과 절망이 뒤섞인 어조로 말한다. 정보 파일에 보존된 그의 말은 심리적 영향을 드러낸다. 그들의 트럭 10대를 파괴할 수 있지만 내일이면 20대가 더 도착한다. 그들의 보급 창고에 포격을 가해도 새벽이면 다시 가득 찬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다. 이것은 다른 무엇이다. 우리는 병사들과 싸우지만 모든 병사 뒤에는 1,000대의 트럭이 있고 모든 트럭 뒤에는 우리가 도달할 수 없고 폭격할 수 없고 멈출 수 없는 공장이 있다. 이런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전쟁이 시작되기 전 독일 전략 이반자들이 답을 내놓지 못했던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독일은 장기적인 분쟁을 위한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번개 전쟁, 즉 전격전이라는 개념 위에
그들의 교리를 구축했다. 빠르게, 강력하게 타격하여 적이 완전한 산업적 역량을 동원하기 전에 결정적으로 승리한다. 폴란드와 프랑스를 상대로는 효과가 있었고, 심지어 초기에는 소련을 상대로도 통했다. 그러나 공장이 바다 건너편에 있고 수천 마일의 거리와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해군으로 보호받는 적, 그리고 트럭 1000대를 잃더라도 며칠 안에 대체할 수 있는 적을 상대로는 전격전 교리가 무의미해졌다. 전쟁은 독일이 결코 이길 수 없는 형태로 변모했다. 그것은 전술적 탁월함보다 생산 능력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산업적 소모전이었다. 1944년 7월 25일, 노르망디에서 미군이 돌파구를 마련하는 코브라 작전이 시작되었다. 수주간 해지로우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인 후 패튼 휘하의 제3군은 독일 방어선을 뚫고 프랑스 전역을 가로질러 진격하기 시작했다. 전차들은 돌파구를 활용하며 앞으로 돌진했다. 보병은 트럭과 하프트랙을 타고 뒤따랐다. 포위될 위험에 처한 독일군은 저항하며 후퇴하기 시작했다. 사흘 만에 미군 선봉대는 40마일을 진격했다. 일주일 만에 그들은 브르탄유와 루아르 계곡에 접근하고 있었다. 진격 속도는 이를 계획했던 미군 지휘관들마저 깜짝 놀라게 했다. 보카주에서의 소모전은 갑자기 기동전, 이용전, 추격전이 되었다. 그러다가 8월 8일 보급체계가 작동을 멈추기 시작했다. 위기는 극적인 붕괴의 형태가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는 마비 상태로 다가왔다. 전방 부대에서 연료 부족을 보고했다. 독일 국경까지 질주할 수 있는 패튼의 전차들은 유류 수송 트럭이 도달할 수 없어서 멈춰 서 있었다. 포병 부대는 탄약을 배급해야 했다. 문제는 거리에 의해 재앙이 된 단순한 산수였다. 1마일 진격할 때마다 전선은 해변 근처 보급창으로부터 1마일 더 멀어졌다. 연합군의 계획은 점령된 항구를 가동하여 보급선을 단축하고 철도를 복구하여 중량 화물을 운송하는 체계적인 진격을 상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독일군의 붕괴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항구는 손상되었거나 여전히 적의 수중에 있었다. 철도는 후퇴하는 독일군에 의해 파괴되어 뒤틀린 잔해로 변했다. 그리고 노르망디 해변에서 패튼의 선봉대까지의 거리는 이제 250마일이었다. 이는 대형 교통량을 위해 설계되지 않은 좁은 프랑스 도로 250마일이었고 다른 대안이 없었기에 트럭으로 운송되어야 하는 250마일이었다. 8월 12일 연합원정군 최고사령부에서 열린 참모회의에는 불가능한 문제에 직면한 보급 장교들이 모였다. 보급을 책임지는 통신구역을 지휘하는 존 C.H. 리 중장이 상황을 냉혹하게 설명했다. 군대가 보급체계가 전방으로 확장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진격하고 있었다. 현재의 소비율로 볼 때 전방 부대는 사흘 안에 연료가 완전히 바닥날 것이다. 유일한 해결책은 진격을 멈추는 것, 즉 병참 체계가 따라잡고 항구를 수리하며 철도를 복구할 시간을 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멈춘다는 것은 독일군에게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하고 증원군을 불러들이며 전쟁을 무기한으로 연장할 시간을 주는 것을 의미했다. 멈추는 대가는 100만 명의 추가 사상자와 6개월 이상의 전투가 될 수도 있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때 누군가가 레드볼 익스프레스가 될 대안을 제안했다. 기반 시설이 수리되기를 기다리는 대신 모든 것을 단순히 트럭으로 운송하는 것이었다. 소규모 보충 호송대가 아니라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7일 내내 운행하는 전용 트럭 고속도로였다. 한쪽 길은 완전히 실은 채 전방으로, 다른 쪽 길은 빈 채로 후방으로. 정지 없음, 지연 없음, 최고속도로 최대 톤수를 배달한다. 이것은 수천 대의 트럭, 수만 명의 운전병, 완벽한 조정, 그리고 비인간적인 인내력을 요구할 것이다. 장교들은 지도와 산수를 검토했다. 과연 이게 작동할까? 세계의 야전군, 즉 50만 명이 넘는 병력을 순전히 트럭 호송대만으로 보급할 수 있을까? 답은 전적으로 그 트럭들, 즉 노르망디 전역에
차량 정비고에서 대기 중인 그 쓸모없는 상업용 디자인에 달려 있었다. 1944년 8월 25일 새벽, 최초의 레드볼 호송대가 생로 근처에 집결했다. 트럭들은 포탄 자국으로 여전히 상처 입은 들판을 가로질러 후드부터 트렁크까지 길게 늘어선 행렬을 이루었다. 각 트럭은 5톤의 화물을 실었다. 대부분 5갤레온 제리카엔에 담긴 연료였지만 탄약, 식량, 예비부품 등 군대가 계속 전투를 벌이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포함되었다. 주로 분리된 병참 트럭 부대에 아프리카계 미국인 병사들인 운전병들은 임무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그들은 250마일 떨어진 샤르트르로 운전해 갈 것이다. 짐을 내리고 돌아올 것이다. 48시간마다 이 주기를 반복할 것이다. 필요한 동안 계속해서. 경로는 수백 야드마다 원형의 붉은 표지판으로 표시되었다. 이 레드볼은 작전명에 영감을 준 철도 특급 화물 표시와 같았다. 오전 6시, 호송대 지휘관들이 신호를 보냈다. 엔진들이 시동을 걸었다. 수백 대의 단순한 직렬 6기통 엔진들이 아침 추위 속에서 기침하며 살아났다. 그리고 트럭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엔진 소리는 작전의 심장이 되었다. 그것은 정교한 소리도 아니었고 정밀공학에 세련된 엔진음도 아니었다. 그것은 거칠고 정직한 소리였다. 연소와 기계적 움직임의 소리, 부품들이 힘겹게 작동하고 기계들이 가식이나 우아함 없이 설계된 대로 임무를 수행하는 소리였다. 운전병들은 8월의 더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시원한 바람을 잡으려 운전석 문을 열고 몸을 내밀었다. 그들은 호송대가 계속 움직이기에 충분히 가깝고 연쇄 추돌 사고를 피하기에 충분히 멀리 떨어진 30야드 간격을 유지했다. 속도는 시속 25마일로 되어 있었지만 트럭 2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은 프랑스 도로에서는 실제 속도가 끊임없이 변했다. 문간에서 할머니들이 지켜보는 마을들을 통과했다. 전쟁의 천둥 소리가 굉음을 내며 지나가는데도 농부들이 계속 일하는 들판을 지나쳤다. 전투 공병들이 급히 수리한 다리 위를 건넜다. 포탄 구덩이를 피해, 파괴된 차량들을 피해,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모든 것을 피해 나아갔다. 도로를 감시하는 후방 방어 진지에 남아있던 독일 병사들은 경외심에 가까운 감정으로 이 광경을 목격했다. 르망 근처에서 포로로 잡힌 제17SS 기갑 척탄 병사단. 소위는 신문 도중 자신의 관찰을 이렇게 설명했다. 사흘 동안 우리는 우리 진지에서 지켜봤습니다. 트럭들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끝없는 행렬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발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진지와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트럭 5대, 10대를 파괴해도 내일이면 50대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마치 바다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바다를 죽일 수 없습니다. 그저 바다가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을 뿐입니다. 이것이 1940년에 정비공 존이 깨달았던 사실이며 정교한 공학이 가려버렸던 진실이다. 산업전쟁에서 결정적인 무기는 가장 성능이 좋은 것이 아니라 가장 끈질기게 버티는 것이다. 가장 우아한 해결책이 아니라 가장 풍부한 것이다. GMC CCKW는 빠르지도 편안하지도 정교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존재했다. 그것은 많았다. 그리고 수리 가능했다. 트럭이 고장났을 때, 그리고 작전 중 수천 대가 고장났다. 정비병들은 일반적인 도구와 다른 고장 차량에서 가져온 부품으로 수리할 수 있었다. 엔진은 캔자스나 엘라베마에서 민간 차량을 수리하며 기술을 배운 정비공들에 의해 야전 정비소에서 재건될 수 있었다. 변속기는 조잡했지만 너무나 단순하여 치명적인 고장조차도 특수 장비 없이 해결할 수 있었다. 차량 전체는 우연이든 의도적이든 학대 속에서도 끈질기게 버티도록 설계된 것이었다. 운전병들 사이의 소모율은 심각했다. 적의 행동이 아니라 피로와 사고로 인한 것이었지만 말이다.
어떤 운전병들은 48시간 안에 2번의 왕복 운행, 즉 1000마일 이상을 완수했다. 그들은 졸음을 쫓기 위해 벤제드린 정제를 복용했다. 잠깐의 적재 정지 시간 동안 짧게 눈을 붙이는 기술을 개발했다. 그들은 껌을 씹고 노래를 부르고 얼굴을 때리는 등 경각심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사고율은 증가했다. 트럭들은 어둠 속에서 길을 벗어나기도 했다. 운전병들은 운전대에서 잠이 들어 앞 차량과 충돌했다. 그러나 호송대는 계속되었다. 사고로 파괴된 트럭 한 대당 예비 차량 정비고에서 2대가 더 투입되었다. 피로로 쓰러진 운전병 1명당 교체 요원이 배치되었다. 이 시스템은 완벽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중복성, 즉 엄청난 손실을 흡수하고 계속 작동할 만큼 충분한 자원을 보유하는 잔혹한 산수를 통해 유지되었다. 9월 1일까지 레드볼 익스프레스는 6만 톤 이상의 보급품을 전달했다. 수치는 매일 증가했다. 패튼의 전차들은 연료를 공급받았다. 포병대는 탄약을 공급받았다. 징역은 계속되었다. 정찰 지도에는 독일 국경이 나타났다. 그리고 프랑스 전역의 차량 정비고에서는 트럭들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비를 받았다. 정비공들은 밤새도록 다른 부품을 교체하고 새는 연료 탱크를 수리하며 브레이크를 조절했다. 많은 트럭들이 고장 차량에서 가져온 짝이 맞지 않는 타이어로 운행되었다. 어떤 트럭은 오일을 태우는 엔진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트럭은 삐걱거리는 변속기를 가지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트럭들은 계속 운행되었다. 허용 가능한 성능의 기준이 완벽함이 아니라 한 번 더 운행을 마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는 데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군사 장비가 작동해야 하는 방식이 아니었다. 군사 장비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유지 관리되고 지정된 허용 오차 내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하지만 레드볼 익스프레스는 군사 표준을 따를 시간이 없었다. 그것은 절박함의 표준에 따라 운영되었다. 트럭이 움직이면 사용하라. 1944년 9월 15일 제3648 병참 트럭 중대 소속의 제임스 윌슨 이병이 작전 시작 이래 40번째 왕복 운행을 마쳤다. 날씨와 사용으로 1년 번호가 지워진 그의 GMC CCKW 트럭은 3주 만에 2만 마일 이상을 주행했다. 오일을 소모했다. 클러치는 미끄러졌다. 브레이크는 한쪽으로 쏠렸다. 낮은 가지에 의해 천막 지붕은 찢겨나갔다. 나무 적재함은 금이 갔다. 어떤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더라도 이 차량은 완전한 정비를 위해 정비창으로 퇴역되어야 했다. 대신 윌슨은 그 트럭에 제리카엔 연료를 싣고 다시 샤르트르로 운전해 갔다. 트럭이 여전히 움직였기 때문이다. 그 단순한 직렬, 6기통 상업용 엔진이 계속해서 회전했기 때문이다. 변속기가 변속 시 삐걱거렸지만 여전히 기어를 찾았기 때문이다. 이 쓸모없는 디자인이 몇 주 전에 더 정교한 차량들을 파괴했을 학대를 흡수할 수 있음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그 제리카엔, 즉 프랑스 전역의 트럭 적재함에서 덜컹거리는 5갤런 연료통의 상징적인 힘은 미국 산업 풍요의 물리적 발현이 되었다. 각 캔은 텍사스 유전에서 뽑아 올려 루이지앤에서 정제되고 유조선으로 대서양을 건너 운송되어 전 세계에 걸쳐 있는 병참 체계를 통해 분배된 석유를 상징했다. 연료 보급을 필사적으로 배급하며 휘발유 부족으로 기갑사단이 멈춰 서 있는 것을 지켜보던 독일군은 미국인들이 대량 유조선 대신 개별 5갤런 용기에 연료를 운송할 수 있게 하는 그 무심한 풍요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것은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이며 희소성에 대한 무시에서 거의 경멸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이 명백한 낭비는 사실 다른 종류의 효율성, 즉 최적화보다 속도와 유연성을 우선시할 수 있을 만큼 풍부한 시스템의 효율성이었다. 트럭에 제리카엔을 가득 채우고 거친 운송 중에 절반이 쏟아지거나 새더라도 중요한 만큼의 연료는 도착한다. 이것이 축소된 미국식 병참이었다. 엄청난 낭비를 흡수하고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충분한 여분의 여백. 1984년 11월 16일
레드볼 익스프레스 작전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안트베르펜 항구가 점령되고 정리되었다. 철도 노선이 복구되었다. 전선까지의 거리가 전용 트럭 수송대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멀어졌다. 작전은 83일간 지속되었다. 최종 통계는 그 성과의 규모를 보여준다. 타립리 193톤의 보급품이 전달되었다. 8,200만 마일 이상을 주행했다. 최대 전력 시 6,000대의 차량이 운용되었고 2만 3천 명의 운전병과 지원 인력이 투입되었다. 그리고 사상자 41명의 운전병이 사망했고 수백 명이 부상당했으며 수천 대의 트럭이 마모되거나 파괴되었다. 그 대가는 혹독했다. 하지만 대안, 즉 8월에 연합군의 징역을 멈추는 것은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렀을 것이다. 그 가을 몇 달 동안 독일 참모회의에서 장교들은 그들이 목격한 바를 설명하는데 애를 먹었다. 전쟁 후 노획된 국방군 작전 참모부가 작성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분석을 시도한다. 미국의 군수 시스템은 군사 철학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준다. 우리가 각 개별 차량과 병사의 효율성과 능력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반면 그들은 개별 효율성과 상관없이 전체 시스템의 생산량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산업 역량을 필요로 한다. 개별 미국 차량은 종종 성능과 신뢰성 면에서 독일의 동급 차량보다 떨어진다. 그러나 미국 차량은 엄청난 수량으로 존재하며 보급품도 그만큼 풍부하여 이러한 개별적인 단점들이 전략적으로 무의미해진다. 그들은 사고와 기계적 고장으로 1,000대의 트럭을 잃어도 작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우리는 50대만 잃어도 위기에 처한다. 이러한 비대칭성 때문에 전술적 승리만으로는 전략적 성공에 불충분하다. 그들은 마침내 이해했지만 너무 늦었다. 전쟁은 전차나 항공기, 보병 전술로 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중요하긴 했지만 전쟁은 트럭으로 결정되고 있었다. 더 정교한 기계들이 고장났을 때도 계속 달렸던 화려하지 않고 정교하지 않은 트럭들. 민간용으로 모델 T 포드를 대량 생산했던 동일한 산업 철학이 군수 물류에 적용되어 파괴적인 효과를 냈다. 수백만 명에게 보급될 수 있는 평범한 제품이 수천 명에게만 보급될 수 있는 우월한 제품보다 더 가치 있다는 헨리 포드의 통찰은 상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쟁에서도 진실로 입증되었다. GMC CSKW는 공학적 우수성 기준으로는 평범한 트럭이었다. 그러나 30만 대의 평범한 트럭이 20만 대의 우월한 트럭을 단순한 끈기의 산수로 물리쳤다. 제임스 윌슨 2등병의 트럭, 2만 마일의 힘든 주행을 견뎌낸 그 낡은 차량은 레드볼 익스프레스가 끝난 지 나흘 뒤인 11월 20일 마침내 완전히 고장났다. 엔진은 베르도행과 메츠 사이 어딘가에서 멈춰 섰고 연결봉이 엔진 블록을 뚫고 나오는 치명적인 고장이 발생하여 야전 정비공조차 수리할 수 없었다. 그 트럭은 길가로 밀려나 쓸 수 있는 부품은 모두 제거되고 버려졌다. 수십 년 전 고철 덩어리로 압축되어 녹아내려 아마도 프랑스 자동차나 가전제품으로 재탄생했을지도 모르는 그 금속은 아직도 어딘가에 존재한다. 금속은 남아있지만 트럭은 사라졌다. 작전 중 마모된 수천 대 중 한 대, 전쟁 중에 활약한 30만 대 중 한 대, 미국이 승리를 위해 생산하고 소비한 셀 수 없는 물자 중 한 대였다. 그러나 1940년에 장교들이 쓸모없다고 일축했을 때 그 설계의 필요성을 역설했던 정비사조는 폐기된 트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했다.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개별 차량의 수명이 아닌 집단 임무에 대한 기여도로 측정된 성공을, 그 트럭은 민간용으로 10만 마일 주행을 위해 설계되었다. 그것은 최악의 조건에서 2만 마일의 군사적 임무를 수행했으며 최소한의 정비로 그렇게 했다. 그것은 조기에 고장나지 않았다. 그것은 완전히 성공했고 만들어진 목적을 다했으며 순전히 기계적인 끈기를 통해 그 이상을 해냈다. 이것은 그가 1940년에 회의적인 대령에게 약속했던
바로 그것이었다. 합리적인 기대를 뛰어넘어 계속 달리고 고장나면 수리할 수 있으며 결국 수명을 다하면 교체할 수 있고 개별적인 손실이 우렁찬 산업 교향곡 속에서 단지 통계적 잡음에 불과할 정도로 엄청난 수량으로 존재할 트럭. 전쟁 후 수년 동안 세상이 재건되고 참전 용사들이 귀향하며 이야기가 공식 역사로 굳어지면서 GMC CCKB는 대중의 기억 속에서 거의 사라졌다. 전차는 상징이 되었다. 셔먼은 그 단점에도 불구하고 영화와 기념물에 등장했다. 항공기는 전설이 되었다. B-17, P-51 머스탱은 미국 기술력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트럭들, 수십만 대의 트럭들은 망각 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은 너무 흔해서 특별할 것이 없었고 너무 평범해서 기념물을 세울 만하지 않았다. 소수만이 박물관에 남아 복원되어 복무 중에는 결코 가지지 못했던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졌다. 대부분은 인겨 물품으로 팔려 민간용으로 개조되거나 결국 고철이 되었다. 잠 한숨 안 자고 250마일을 운전한 것에 대한 훈장은 없다. 진흙탕에서 변속기를 재조립한 정비공을 위한 기념물도 없다. 무기를 발사하는 대신 보급품을 운반한 병사들에 대한 대서사시 영화도 없다. 그러나 승리의 계산법에서 그 트럭들과 운전병들은 어떤 무기 체계만큼이나 중요했다. 그들이 중요했던 이유는 현대 산업전쟁은 전술적 탁월함만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병참의 끈기를 통해 승리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중요했던 이유는 병사들에게 보급품을 계속 공급할 수 있는 쪽이 그렇지 못한 쪽보다 오래 버틸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전체주의 시스템이 결코 따라올 수 없는 민주주의와 풍요로움에 대한 진실을 대변했기 때문에 중요했다. 미국은 최고의 트럭을 만들지 않았다. 미국은 압도적인 수량으로 충분한 트럭을 만들었고 적절하게 관리된 수량이 빈약하게 보급된 품질에 대항하여 결정적일 것이라고 믿었다. 이것은 클라우제비츠나 손자의 전쟁론이 아니었다. 이것은 포드와 에디슨의 전쟁론, 즉 군사적 필요에 적용된 산업적 실용주의였다. 우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 확실히 낭비적이었다. 그러나 전전 기획자들이 상상했던 어떤 척도보다 효과적이었다. 1984년 11월 16일 마지막 공식 레드볼 수송대가 최종 운행을 마칠 때 프랑스 위로 해가 저문다. 83일간 거의 끊임없이 운행되던 트럭 엔진들이 침묵한다. 민간 생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극심한 피로에 지친 운전병들은 그 자리에 앉아 잠든다. 내일 그들은 다른 임무에 재배치될 것이다. 전쟁은 동쪽으로 계속된다. 그러나 이 특정장은 막을 내렸다. 노르망디에서 독일 국경까지 이어지는 도로를 따라 수천 대의 트럭이 버려져 있다. 고장나고 낡고 부품이 뜯겨 나간 채로. 그들은 마치 자신들의 봉사에 대한 기계적인 기념물처럼 도랑을 따라 늘어서 있다. 아무도 그것들을 사진 찍지 않는다. 아무도 후세를 위해 그들의 일련 번호를 기록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제 고철이 되어 재활용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각각의 잔해들은 어떤 유명한 전투만큼이나 확실하게 역사를 바꾸었다. 각각은 불가능한 조건에서 1000마일을 주행했음을 의미했다. 각각은 군대가 징역하는 데 필요한 수톤의 보급품을 운반했다. 각각은 그 임무를 수행하는 순간 완전히 필수적이었다. 그리고 미국의 어딘가에서 그 정비사 존은 만약 전쟁에서 살아남았다면 민간 생활로 돌아가 트럭 채택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아마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도 그는 상업용 차량을 계속 운행시키거나 평범한 장소에서 평범한 일을 했을 것이다. 아마도 그는 인정받지 못한 채 단순성과 수리 가능성에 대한 자신의 통찰이 전쟁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사망했을 것이다. 아니면 어쩌면 조용한 저녁에 그는 스스로에게 만족감을 느끼는 순간을 허락했을지도 모른다. 그는 전문가들이 일축했던 설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정교하고 전문화된 것에 맞서 화려하지 않고 충분한 것을 옹호했다. 그는 옳았다.
그리고 이 경우 옳았다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비록 특정 이야기는 잊혔을지라도 그 교훈은 군수 병참 교리에 암호화되어 살아있다. 현대 군대는 여전히 정교한 시스템과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사이, 최적화된 성능과 유지 보수가 쉬운 단순성 사이의 긴장과 씨름하고 있다. 존이 1940년에 던졌던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상적인 조건에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는 기계와 최악의 조건에서도 계속 작동하는 기계 중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 1944년 프랑스 도로에서 입증된 답은 전쟁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조건을 만들어내며 그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끈기 있게 버티는 기계가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될 때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는 기계보다 오래 살아남는다는 것이다. GMC CCKW, 드루스 앤 어하프, 지미라고 불렸던 그 쓸모없는 상업용 트럭은 실용성과 끈기의 바퀴로 연합군의 진격을 이끌었다. 그것은 뛰어난 혁신도 기술적 돌파구도 상징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저 압도적인 수량으로 제작되고 정밀함보다는 투지로 유지된 작업용 트럭일 뿐이다. 그리고 그 평범함 속에 비범한 성과가 있었다. 그것은 풍요로움이 전략이고 신뢰성이 무기이며 때로는 가장 혁명적인 혁신이 인상적인 것보다 작동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임을 증명했다. 이는 영웅적인 희생과 기술적 우위에 초점을 맞추는 전체주의 시스템이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던 진실이다. 민주주의는 가장 영광스러운 무기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끈기 있는 무기를 생산한다. 노래를 불러일으키는 무기가 아니라 노래가 끝나고 고된 작업만이 남았을 때도 계속 작동하는 무기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전쟁을 결정하고 미래를 형성하는 것은 바로 이 고된 작업, 이 화려하지 않은 끈기이다. 트럭들은 앞으로 나아간다. 항상 앞으로. 임무가 완수될 때까지.